담배 던일 하나. 젊은 남자가 계산대에 카드를 던졌다. 문자 그대로 던졌다. 카드가 바닥에 떨어졌다. 김상철은 허리를 숙여 카드를 주웠다. 예순둘의 무릎이 비걱거렸다. 파란 편의점 조끼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다. 3년 전 이 남자는 중견기업 부장이었다. 37년을 회사에 바쳤다. 깔끔한 정장과 회의 시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안정된 월급 속에서 조금은 느슨하기까지 한 여유로운 날들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남자가 지금 새벽 2시 편의점 바닥에서 카드를 줍고 있다. 빨리 안 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추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생존에 관한 것이다. 오후 10시 50분. 김상철은 편의점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새어나왔다. 안에서는 점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상철은 정장 대신 입은 청바지와 점퍼가 어색했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갑 속 통장 사본을 꺼내봤다. 잔액 500만 원. 2년 반 전 2억 6천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이 돈으로 2개월도 못 버틴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점장은 30 좀 넘어 보였다. 상철의 큰아들과 비슷한 나이였다. 아, 네, 김상철님? 저는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점장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게 역력했다. 제가 배우러 온 사람이니까 편하게 대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럼 일단 이거 유니폼이고요. 오늘은 제가 하는 거 옆에서 보시기만 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교육 기간이에요. 상철은 안도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었다. 파란색 조끼를 입으며 상철은 생각했다. 37년 동안 입었던 정장, 명함, 사원증. 그 모든 것 대신 이제는 이 조끼 하나. 자, 일단 기본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스기고요. 손님 오시면 이렇게 바코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셀프 계산대 쓰셔서 저희는 담배나 택배 같은 것만 처리해요. 셀프 계산대요? 네, 저기 보이시죠? 손님들이 직접 바코드 찍고 결제하세요. 요즘 대부분 그래요. 상철은 놀랐다. 편의점도 많이 변했구나. 첫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었다. 손님은 셀프 계산대로 가서 혼자 계산을 끝냈다. 인사도 없이 나갔다. 보셨죠? 대부분 저렇게 하세요. 밤 11시 30분, 한 남자가 들어와 계산대로 왔다. 말보로 레드 하나요. 민준이 능숙하게 담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상철에게 보여줬다. 담배는 이 태블릿 보시면 돼요. 사진 나와 있어서 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손님이 많으시면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옛날엔 번호로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철은 조금 안심했다. 외울 게 생각보다 적었다. 새벽 2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민준이 커피를 건넸다. 힘드시죠? 적응하는 데 시간 걸려요.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저기 진열대 정리 좀 해주세요. 상철은 진열대로 갔다. 라면을 정리하고 과자를 정돈했다. 허리를 숙이니 금방 아팠다. 나이를 실감했다. 새벽 6시 교대 근무자가 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김상철입니다. 저는 이정수예요. 잘 부탁드려요. 정수 씨는 능숙하게 업무를 이어받았다. 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빨리 익숙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햇빛이 눈부셨다. 출근하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다. 상철도 3년 전까지는 저 중 한 명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나왔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 오늘은 교육이라 쉬웠어. 다행이네요. 근데 급여는 얼마나 된대요? 시급으로 받는데 한 달에 170 정도 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국민연금 62만 원에
편의점 급여 170만 원, 합쳐서 230만 원,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의 생활비, 병원비까지 하면 빠듯했다. 그래도 일할 곳이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상철은 웃었지만 확신은 없었다. 김상철은 한때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다. 직원 수 300명 정도 되는 회사였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회사를 위해 헌신했다. 승진은 느렸다. 스카이 출신 몇 명이 빠르게 올라갈 때 상철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성실함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46에 겨우 부장이 됐다. 중견기업 부장. 축하해요, 부장님. 고맙네. 부장이 되고 나서 상철은 조금 여유가 생겼다. 두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첫째는 중견기업에, 둘째는 공무원이 됐다. 그때 상철은 20년 전에 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외곽에 전세로 이사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차액 1억 5천을 손에 쥐었다. 그 돈으로 아들들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5천만 원을 노후 자금으로 남겼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하네. 그러게요. 당신 정년까지 3년만 더 버티면 되겠어요. 하지만 그 3년을 채우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상황이 급변했다. 회사는 타격을 입었고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계약직부터 정리했다. 그 다음은 비핵심 부서, 그리고 마침내 관리직까지 손을 댔다.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인사팀장이 상철을 따로 불렀다.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부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제가요? 정년까지 3년 남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1호금 6천만 원, 퇴직금 2억, 합쳐서 2억 6천 드립니다. 만약 거부하시면 공장으로 발령 나실 수 있습니다. 공장은 지방이었다. 연봉도 반토막이었다.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 생각할 시간 얼마나 주시나요? 일주일입니다. 상철은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2억 6천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 가면 당신도 힘들 거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재취업도 찾아보고. 상철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2억 6천만 원. 37년 근속의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퇴직 후 첫 달 상철은 여유로웠다.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아내와 근교 여행도 갔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상황은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주말에 뵈러 갈게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니야, 바쁠 텐데. 아빠가 더 중요하죠.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상철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토요일 큰아들이 찾아왔다. 아빠, 엄마는요? 병원 갔어. 정기 검진. 아빠, 앉으세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 지금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급여가 170만 원 정도 되죠. 국민연금 62만 원. 받으시니까 합쳐서 230만 원? 근데 전세 대출 이자가 80만 원이고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하면 매달 마이너스잖아요. 상철은 할 말이 없었다. 아빠, 제가 매달 80만 원씩 드릴게요. 안 돼. 너도 내 살기 바쁘잖아. 애들 키우는데. 제 월급이 올랐어요. 5천만 원 넘어요.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제 대학 등록금 내시려고
저축 다 깨셨잖아요.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주셨고,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무능하지 않아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명예퇴직도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빠가 잘못해서 잘린 게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이잖아요. 아들이 울었다. 32 된 어른이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상철도 울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미안하다. 이런 아빠라서. 아빠,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는 제 자랑이에요. 62에도 일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래도 편의점 일은 계속 하셔야 해요? 일을 안 하면 답답해.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드리는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둘째도 제가 말할게요. 둘이서 합쳐서 드리면 더 나을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이후 큰아들은 매달 80만 원씩 보내왔다. 둘째도 소식을 듣고 50만 원씩 보냈다. 상철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아들들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 편의점 170만 원, 국민연금 62만 원, 아들들 130만 원, 362만 원,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40만 원, 각종 보험료 30만 원을 빼면 한 달에 62만 원이 남았다. 겨우 숨통이 트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상철은 이제 편의점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손님들의 패턴도 알게 됐고 재고 관리도 할 줄 알게 됐다. 점장도 상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장이 상철을 따로 불렀다. 김상철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요. 본사에서 김상철님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손님들 평가가 좋대요. 친절하시고 책임감 있으시다고. 그리고 CCTV에서 봤는데 어려운 손님들 도와주시잖아요. 물론 규정 위반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본사에서도 그걸 알아요. 회사 다닐 때 교육 파트 일도 하셨던 걸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떠세요? 상철은 귀를 의심했다. 정규직이요. 네. 급여는 지금보다 50만 원 오르고 4대 보험도 제대로 들고 퇴직금도 쌓이고요. 대신 주 5일에서 주 4일로 줄이시고 낮 시간대 책임자로 옮기시는 겁니다. 신입 교육도 맡으시고요. 낮 시간대요? 네. 야간은 젊은 분으로 하고 김상철님은 낮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상철은 믿기지 않았다. 제가 그래도 될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상철님은 일을 잘하세요.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게 중요하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일주일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규직 제안 받았어. 정말요? 잘 됐네요. 급여도 50만 원 올라서 220만 원 받는데. 그리고 낮 시간대로 옮긴대. 그럼 당연히 해야죠. 야간 근무 계속하면 몸 망가져요. 아내가 상철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상철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1년 반이 지났다. 상철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낮 시간대 책임자가 됐다. 신입 알바생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어느 날 새로운 알바생이 왔다.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배우는 박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제가 교육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은 철수 씨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떨리는 손, 불안한 눈빛, 무너진 자존심.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상철은 철수 씨에게 차근차근 알려줬다. 포스기 사용법, 재고 정리, 손님 응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알려줬다. 철수 씨, 이 일하면서 가끔 자존심 상할 때 있을 거예요. 손님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아는 사람 만나서 창피하거나. 네, 근데 기억하세요.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건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실 저도 대기업 다녔어요. 30년 근데 명퇴당하고 몇 번은 입사하고 퇴사하고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37년 다녔어요. 중견기업이었지만, 정말요? 네. 처음엔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것도 당당한 일이라는 걸. 당당하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편의점 지키니까 점심 먹으러 오는 직장인들이, 간식 사러 오는 학생들이 편하잖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상철은 신입 알바생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살아가는 거라고. 어느 날 편의점에 예전 회사 후배가 들어왔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상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던 후배. 상철도 아직 남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때는 시선을 피했다. 어서 오세요. 상철은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상철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후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 일하시는 거요. 솔직히 저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면 못했을 것 같아요. 상철은 웃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거예요? 지금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저를 채용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답니다.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후배는 인사하고 나갔다. 사라지는 후배의 모습을 보며 상철은 옛 추억에 잠겼지만 다시 매장 정리를 시작했다. 그렇게 또 1년이 더 지났다. 상철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다. 이제는 이 일에 익숙해졌고 하루를 무난하게 보내고 있다. 변화된 것이라면 아내도 몸이 조금 좋아지고 부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내는 집에서 손뜨개 주문을 받았다. 수입이 나아졌다. 편의점 220만 원, 국민연금 62만 원, 아내 손뜨개 70만 원, 아들들 지원 80만 원, 큰아들 50만, 둘째 30만, 총 432만 원, 전세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40만 원, 각종 보험료 30만 원을 빼도 한 달에 132만 원이 남았다. 64 인생에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여보, 이번 달에 돈 좀 모였어요. 얼마나? 통장에 300만 원 있어요. 정말? 응. 6개월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상철은 눈물이 났다. 통장에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때의 그 불안함. 이제는 조금씩이지만 모을 수 있게 됐다. 편의점에서도 상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었다. 신입들을 교육하고 낮 시간대 손님들을 챙기고 가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리고 친한 단골들도 많이 생겼다. 아저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요즘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배달 많이 들어와서 괜찮아요. 육아에 지친 동네 아기 엄마도 가끔씩 오후에 왔다. 아저씨, 오늘도 계시네요? 네. 오늘은 좀 한가하네요. 그나저나 아저씨 부인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아기 모자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그거 저희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다들 뭐 떠달라고 할까 고민할 정도예요. 상철은 가슴이 뿌듯했다. 아내도 인정받고 있구나. 노숙자 노인은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 상철은 걱정이 됐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칠 후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예전보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연락이 없어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관에서 도와줬어요.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됐어요.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김밥 주신 날 복지관 상담사가 편의점 왔다가 저보고 도와줬거든요. 사람 대하듯 대해주시는 아저씨 보고 감동받았대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에요. 아저씨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힘이 됐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상철은 가슴이 뭉클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상철은 65이 됐다. 아내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다. 당뇨 관리를 잘해서 이제는 2달에 한 번만 병원에 갔다. 그리고 드디어 여유가 생겼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응.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만 했잖아요. 제주도라도 다녀와요. 그래도 될까? 돈이. 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해 보았다. 계산해 봤는데 올해 3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여행 다녀와도 되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상철은 생각했다.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예퇴직, 재취업 실패, 통장 잔고 500만 원, 편의점 첫 출근, 카드를 바닥에서 줍던 날, 자존심의 무너짐,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수많은 날들. 여보, 후회해요? 아내가 물었다. 뭘? 명예퇴직한 거요. 그때 버텼으면 정년까지 다녔을 텐데. 상철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힘들었죠? 근데 이제 괜찮아. 정말요? 응. 일할 수 있고, 당신 옆에 있고, 아들들이 잘 살고, 여행도 오고, 그걸로 충분해. 아내가 상철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나 때문에 고생했어. 우리 다 같이 고생한 거죠. 근데 이제 좀 나아졌으니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빠, 제주도 어땠어요? 좋았어. 엄마가 정말 좋아하더라. 다행이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집 좀 알아봤어요. 집? 네, 전세 대출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나가잖아요. 차라리 작은 아파트라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노후에는 작더라도 안정된 집 하나 있어야 해요. 전에 살던 집은 결국 저희들 때문에 정리하시고 전세 가신 거잖아요. 이 기회에 다시 생각했음 해요. 작은 아파트 정도로 하고 제가 8천 보태드리고 둘째도 5천 보탠데요. 나머지는 아빠가 보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너희가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저희 결혼할 때 5천씩 주셨잖아요. 그리고 등록금 등 받은 것에 비해서 저희가 한 게 없어요. 이제 저희가 드릴 차례예요. 그리고 아빠가 전세 대출 이자 안 내시면 한 달에 80만 원이 남아요. 그게 더 나아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건강도 걱정해야 하고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상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고맙다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하세요. 좋은 매물 나왔어요. 6개월 후 상철 부부는 작은 도시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빚없는 내 집이었다. 그만두기 전 편의점에 감사 인사를 하고 정들었던 이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그 사이 정이 들었는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렇게 이사하고 나니 이제는 이곳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이 다시 생겼어요. 그러게. 꿈만 같네. 아이들이 다 컸다고 부모 생각해주네.
아이들에게 고마워야 해. 그럼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운 것 같아요. 상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아파트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곳 생활이 더욱 익숙해진 몇 년 후, 상철은 여기저기 소일을 하며 차곡차곡 자금을 모았다. 그리고 아담한 편의점을 인수받았다. 왠지 다시 젊어진 느낌이 들었다. 에필로그. 상철은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었다. 손님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많은 시간을 책을 읽거나 핸드폰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보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손님은 중학생이었다. 과자와 음료를 들고 왔다. 학생, 학교 안 가? 오늘 시험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네. 잘 봤어? 그냥 그래요. 이사 온 곳은 작은 동네이다 보니 손님들과는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중학생 손님이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손뜨개 잘하신대요. 저희 엄마가 막내 동생 아기 모자 샀어요. 상철은 웃었다. 그래, 고마워. 이 집사람이 기뻐하겠다. 멋있네. 할아버지도 일하시고 할머니도 일하시고. 중학생이 나가고 상철은 절로 후후하고 웃었다. 이후에 배달 라이더가 들어왔다. 삼각김밥과 음료를 계산했다. 요즘 점심시간이 제일 바쁘네요. 저녁에는 오후 근무자에게 인계를 하고 나왔다. 해가 아직 밝았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응. 오늘은 손님이 조금 있었어. 고생했어요. 씻고 밥 먹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했다. 밥을 먹으며 상철은 생각했다. 퇴직 때 2억 6천을 손에 쥐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재취업은 안 되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요즘은 먹고 살만해졌다.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아내도 일하는 것에 만족한다. 여보, 행복해요?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요. 아내가 상철의 손을 잡았다. 당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같이 일해줘서.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한 거죠.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실업률, 조기퇴직, 노인 빈곤율. 여보, 우리처럼 힘든 사람 많겠죠? 그럼. 요즘 다들 어려워. 그 사람들도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게.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야지. 늦은 저녁에는 늘 그렇듯 아내와 천천히 산책을 했다. 상철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인생은 한 번의 성공이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명예퇴직도, 편의점 알바도, 바닥에서 카드를 주었던 순간도 모두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작은 존엄을 지키는 것, 그에게 남은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다. 행복했다. 작은 집이지만 빚 없는 내 집. 일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 옆에 있는 배우자. 멀리 있지만 전화로도 소식을 알려오는 자식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작은 행복에도 뜨거운 감동이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또 일어나 일상을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마무리 글. 명예퇴직, 조기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해 편의점, 경비, 택배,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시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함께 버티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팔고 손뜨개를 하고 뭐라도 팔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김상철 부부처럼 그분들도 존엄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든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함께 버티는 모든 부부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